트럼프 당선이 내년 1월 20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취임하죠. 취임 첫날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고관세 부과 명령,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건데요. 먼저 그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nd I'm going to inform her on day one or sooner that if they don't stop this onslaught of criminals and drugs coming into our country, I'm going to immediately impose a 25% tariff on everything they send i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여성이죠. 마약은 바로 펜타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이 펜타닐을 문제 삼았어요. 그렇습니다. 펜타닐이 아주 강력한 마약 성분의 진통제죠.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그 마약인데 이게 주로 중국산이 멕시코에서 제조가 돼서 이게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 유입 그리고 불법 이민을 매개로 해서 관세 폭탄을 내리겠다. 이렇게 그 두 가지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지점이었는데 자 이제 전 세계에 트럼프발 리스크 드디어 시작됐다. 관세 폭탄. 관세 폭탄. 우리에게도 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관세 그 25%씩 25%입니다.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그 중국은 기존의 관세 10%를 더 부과하겠다. 60 플러스 1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대상은 어디냐? 대상은 모든 품목이다. 모든 제품. 모든 제품.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새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 기한은 언제까지냐? 무기한이다. 왜 그러냐면 해결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이 해결될 때까지.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기한이다. 자, 이런 상황이고 특히 이 마약 문제는 펜타닐 문제는 사실 미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 있는 거 맞아요. 연간 7만 5천 명이 네. 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관세 문제와 서로 링크를 했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망한 문제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해결이 난망하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의 교역 상대 1, 2, 3위 국가입니다. 교역량, 액수가 전부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대미 수출 그러니까 교역량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세 국가입니다. 중국이고요. 그래서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는 중국이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는 그냥 2배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뭐 배터리 또 리튬, 태양전지 뭐 전품 범위입니다. 그 외에 멕시코 또 캐나다까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 경우에는 이제 펜타닐 또 마약 유입 및 불법 이민자 단속할 때까지니까 무한정하겠다. 모든 수입 제품의 25%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대 교육국 미국 그러니까 캐나다, 중국, 멕시코가 그러니까 전체의 달러예요, 달러.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4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교역량이 되는 국가들이죠. 이들에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실행되는 것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노동자 또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제조업 부흥이 목표다. 상당히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예상대로 중국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마약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걸 우리가 다 성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반응을 보면 중국 당국하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조금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이것은 사실상 뭐 저 무역이란 것이 미국, 중국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이것을 무역 간체 전쟁을 하면 아무 쪽도 이기지 않는다. 이른바 뭐 무협지에 나오는 양패 구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는 윈윈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방면에 그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아주 세게 나옵니다. 저 경제 매체인데 저 트럼프가 망언을 했다. 그리고 관세 몽둥이를 휘두른다.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관영 매체들 중국 CCTV도 보시면은 트럼프 관세 시행을 하면은 미국 소비자 구매력이 이제 그 관세가 붙으면은 중국산 제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력이 780억 달러 한꺼번에 날아간다. 이것을 네. 미국의 소비자 협회에서
조사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위협도 가하기도 하고 지금 트럼프는 계속 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마약을 밀매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계속 그렇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8월부터 통제하지 않았느냐. 네, 8월부터 니네도 그러니까, 물론 바이든이지만 환영했다. 그때는 이제 환영을 했죠. 8월부터 통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차례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해서 이미 통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이 밀매하는 것을 중국 당국이 뭐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서로 이제 다른 문제다. 이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은 사안을 전혀 다르게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고까지 불리는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재고를 늘리고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 세계적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한 이전 피신 전략입니다. 아시아발 미국항 컨테이너 이 수송량이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불벼락을 피하기는 이제 힘들 전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옮깁니다. 어디로? 베트남으로. 베트남으로 옮겨서 베트남발 미국향 이 출하가 급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중국 제품인데 이제 베트남으로 옮긴 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가구의 물동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북미 수출 생산 공장을 중국이 아니라 태국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신발 업체들인데 미국의 신발 업체 유명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이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그런 거래처입니다. 생산 공장이. 그런데 이들을 캄보디아나 베트남으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무역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이 시작되면 그렇게 옮긴 베트남이나 태국은 가만두겠느냐? 가만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그게 나옵니다. 다 이제 중국 거라는 걸 알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눈속임하는 것까지 다 잡아내겠다는 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담당 이 강요들의 생각입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중국 제재에 맞서기 위해서 반도체와 배터리의 주 원료 수출을 통제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불똥은 우리에게도 많이 지금 튀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에게 어떤 불똥이 튀는지인데 오늘 용산 대통령실 주재로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오후에. 네. 오후에 하면 아마 이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 장비 자체로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은 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귀 광물 수출을 또 통제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갈륨 같은 거. 예, 갈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갈륨이 중국이 전 세계 80% 생산하는 이런 것을 수출을 이제 통제를 해버리니까 이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튀어온 거죠. 튀어서 이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서 또 우리가 좀 이 불이익을 당하는 차질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국이 반도체 원료를 계속 이 수출을 통제를 하는 상황이면 수출을 계속 통제를 하면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완제품에 대해서 또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특히 우리에게도 중국에 대한 그 통제에 협력하라 우리도 같이 동참하라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트럼프 2기 정부는 페널티 축구에도 나오지만 이건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돈으로 이제 벌을 줄 거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더 많은 우리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지금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도 있지만 우리의 이 하이테크 제품을 중국에도 수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케빈 울프 전 미 상무부 차관보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대중 수출 통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페널티 부과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반도체가 중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런 것처럼 대중강경론자인 루비오 국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지명자인데 더 많은 수출 통제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도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첨단 제품입니다. 가스터빈이나 네트워크,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추가로 이제 미국이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참여해라. 한국도 하이테크 제품을 중국에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 수출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지금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텐데 이게 뭐 대책을 내놓는다고요? 단기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일찌감치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4대 그룹 그리고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 움직임이 특히 눈에 좀 띄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정부 나름대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게 따로 있고 기업들이 또 마련할 게 따로 있죠. 그래서 특히 대기업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관 강화 이 말은 뭐 한마디로 하면은 미국 신행정부와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대관실, 해외 대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팀이었는데. 예, 팀이었는데 실로 바꿨고 현대차도 부를 아예 그 격상을 했고 LG도 새로운 그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 그 구성되는 내각과 이렇게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인데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회장이죠. 그렇죠. 대한상의회장 입장에서 또 그 트럼프 당선인가 뭐 이렇게 또 축하 서한도 보내고 이렇게 어떤 그 고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 또 한 사람이 기대되는 사람이 바로 류진 그 회장입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데 풍산금속 회장이고 그 전에는 이게 정경련이었는데 정경련이 이제 한국경제인연합회로 바뀌었죠. 그래서 류진 회장이 미국에 상당한 인맥이 굉장히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 부자와도 아주 각별한 인연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신행정부에서도 그 트럼프 1기 때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2기에서도 류진 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를 거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과 별개로 기업들도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그 트럼프 행정부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단계죠. 뭐 4대 기업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이 오늘 그 사장단 인사를 냈는데 보니까 아주 그 반도체 부문의 사장단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예. 자, 이런 것도 이제 위기 탈출을 위한 인사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이 그렇지 않은데 요즘 삼성이 상당히 어렵죠.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의 경영이 어려워서 주가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우리나라 대기업의 1대 기업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사람들을 새로 교체를 해서 전진 배치시키는 좀 미국과 소통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분야의 그 CEO들을 그 관리자들을 전진 배치하는 그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혁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경제에서의 개혁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바꿔서 사람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효과를 낼지 좀 봐야 되겠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자, 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72세인데 직접 계열사 경영, 특히 조선 경영의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선이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엄청나게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전 세계 조선 쪽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함이라든지 잠수함 등 이런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조선소, 우리의 조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현 한화그룹 회장이 장남 김동관 부회장을 대동해서 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입니다. 근데 여기 이 장소가 거제도 조선소가 아니라 시흥에 있는 하나 R&D 캠퍼스를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성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의 해양 분야의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하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오션이 엔진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하나 엔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김성현 회장 자신이 이 트럼프 당선인과 상당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안보 자문을 했던 에드원 플루 헤리티지 재단의 창업자가 굉장히 40여 년간 이 김성현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지난번 1기 때 2017년 취임식 때도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금강산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석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김성현 회장의 역할 또 한국 조선업의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 하면 뭐 전통적 강자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바로 현대중공업. 그 후신인 HD 현대그룹. 이게 지주사입니다. 여기서도 신발끈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해서 미국 스탠퍼드에서 MBA를 한 총수, 정몽준 총수의 아들 정기선 부회장이 이번에 승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HD 현대그룹은 좀 호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업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HD 현대그룹은 좀 호기를 맞아서 일단 이 포지션을 지금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이제 전문 경영인 건호갑 대표이사인데 전문 경영인을 이제 딱 포스터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수석 부회장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회장 중에 수석이다. 부회장 중에 수석 부회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정몽준 그 오너의 아들 정기선 부회장을 수석 부회장해서 중간에 딱 배치를 시켰고 또 그 밑에는 산자부 출신. 산자부 출신을 그냥 부회장해서 조석 부회장을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이런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정기선 그 수석 부회장이 그러니까 스탠포드 MBA 출신인데 스탠포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탠포드 출신들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그 서로 학맥을 통해서 좀 어떤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또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각 그 기업별로 산업별로 기업별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그 소통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나 경제나 사람이다. 그렇죠. 사람이고 또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협상가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 협상으로 이제 풀려고 하거든요. 협상의 기술이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큰 걸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는 그런 협상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비상에 걸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코헨이 쓴 그 협상의 기술을 제가 탐독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세상에 협상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 수석 부회장이란 자리 현대계의 맏형격인 현대차 그룹에서 먼저 생겼죠. 수석 부회장을 거쳐서 회장이 된 정리선 현대차 회장. 트럼프 2기의 미국 자동차 우선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일본의 도요다 그룹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현장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압도적 퍼포먼스. 놀라운 만남. 네, 현대와 도요다 원래 숙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만나서 얼싸안고 레이싱도 같이 했습니다. 자, 이 만남을 계기로 도요다 그룹이 현대차의 자동차 경주 우승을 축하하는 광고를 일본의 그 주요 일간지에 한글, 일본어 이게 섞어서 아주 대서특필했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특히 현대차가 대단한 겁니다. 한일협력도 대단하지만 한때는 미쯔비시를 쫓아가서던 그런 현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도요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에서는 이 현대차 여러분 축하합니다. 일본어 한글 이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낸 광고가 아니라 도요타가 낸 광고인데 일본어와 한글 같이 올라간 그런 광고가 게재가 된 겁니다. 저 사인은 도요타 회장의 사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조사는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 우승 도요타, 드라이브 우승 현대차, 특별 동반 광고가 만들어진 것인데 현대차와 도요타가 이렇게 협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테슬라 전기차죠. 또 중국의 비아디 전기차 중국 1등입니다. 맞서서 수소차 협업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현대차 첫 외국인 사장 바로 호세 무뇨스.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현대차에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러면 빨리빨리 이런 빨리빨리 미리미리를 통해서 정말 현대차로 더 도약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이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시장에 살아남을 자동차 회사가 3개 있다면 그것은 현대차와 도요타와 GM일 것이다. 네. 그런데 현대차와 도요타가 협력을 한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네. 영원한 적도 없고요. 영원한 동반자도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는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적은 오늘의 절친이 돼야 하는 것이 이 글로벌 경제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그룹들도 30, 40대 오너 이 3세 혹은 4세들을 경영 전면에 내세워서 세대 교체를 지금 단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1세대 때부터 봐왔죠. 이병철, 구본무, 네. 뭐 이렇게 정주행 봐왔는데 벌써 2세대, 3세대 거쳐서 4세대까지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3040 세대인데 전면에 등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 기존 주력 산업들이 거의 다 뭐 사양화 돼서요. 지금 저성장 시대가 돼서 산업들이 다 교체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세대들이 전면에 이제 포진을 해야 된다 해서 GS 리테일이나 삼양그룹 같은 경우는 벌써 4세 부사장, 그러니까 부문장. 손잡벌, 증손잡벌이네요. 정손잡. 네. 1세대 정손잡벌이 지금 부사장, 부문장까지 갔으니까 그쪽에서 또 어떤 사장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특히 뭐 인공지능이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봇, 신소재, 이 푸드테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3040들이 그 상당히 거기 그 풍조에 상당히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는 젊은 세대들이 경영 전면에 포진을 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네. 걸 그 인적 세대 교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장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미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